자, 2008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여러분, lsl이라는 명령어예요. 이 ls라는 명령어는 파일의 그 특정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보기에 보면 쭉 뭔가가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lsl이라는 명령어고요. 이게 파일인지 아니면 디렉토리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보기가 주어졌고요.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중간에 보면 피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피터는 사용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맨 끝에 있는 AASH라는 거는 파일명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까지는 맞았어요. 사용자도 맞고. 근데 이 피터라는 사용자가 과연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권한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거는 얘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체크하면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 D라고 들어가면 디렉토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RWX라고 써 있죠. 그리고 R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기대로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 권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을 봐야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읽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보면 9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요만큼, 그다음 여기 또 3개, 요만큼, 그다음 여기 3개. 자, 각각의 자리마다 권한들이 써 있고요. 여기는 문자가 써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는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은 읽기 권한, 그 다음에 W는 쓰기 권한, 쓰기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실행이라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읽기 권한, 그 다음에 실행 권한 있다는 얘기고 얘는 읽기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파일 그 사용자보다는 소유자가 낫겠네요. 이 파일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유자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권한은 이 소유자가 속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에 관한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기타 사용자에 관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보세요. 피터는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쓰기 권한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다 해서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스태프라고 써 있는데 피터 옆에 아마 스태프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룹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용자는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X라는 권한이 있잖아, 이 그룹에. 그러니까 실행 권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 문장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 파일이 심볼릭 링크가 있는지 하드 링크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권한 끝에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숫자 2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링크 하드 링크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하드 링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고 심볼릭이 아니라 하드 링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다른 사용자도 이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용자는 기타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파일의 내용을 R이라는 권한 들어가 있으니까 읽기가 가능하다. 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3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하드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아까 피터는 사용자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스태프는 그룹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룹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354이라는 거는 파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아마 시간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파일을 수정하는 최종 수정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최종 수정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파일명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설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권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리눅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형 커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단일형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커널은 핵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 물어보는 건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커널 방식이 아니라 단일형 커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 대신에 단일형 커널 방식이다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형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아예 집어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적재를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라서 동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마이크로 커널 대신에 단일형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 2번은 그 리눅스도 여러분 커널 버전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2.6 버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더 주는 거죠.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또한 윈도우 환경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대비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개념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도 다중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1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커널이 아니라 단일형 커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은 구조지향이 있고 객체지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객체지향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지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통째로 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객체지향 같은 경우는 모듈 단위로 쪼개서 재사용도 하고 상속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기 4개 중에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객체지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이나 다양성이나 추상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자, 소프트웨어를 지금 종류를 나열했는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 같은 그 오피스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렇게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돼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윈도우 XP나 리눅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얘기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통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응용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뭐냐면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이 아니라 시스템 측면이라서 이것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3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은요, 여러분, 그 교착 상태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상호 배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었어요. 그래서 2번 문장이 틀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점유와 대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이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다. 제어권을 뺏지 못하는 비선점이라는 거 기능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해킹하는 기법을 지금 다루었는데 어떤 기법인지를 골라주는 건데요. 신분을 위장, 다시 말해서 IP 주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IP가 아니라 다른 거죠. 그죠? 거짓 IP 주소로 바꿔서 해킹하는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그 스니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패킷이라는 거 있죠. 패킷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훔쳐보는 게 스니핑이고요. 피싱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피싱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도스 같은 경우는 서버를 공격을 해서 마비를 시키거나 다운시키는 그런 해킹 기법을 디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바꿔서 다른 IP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킹하는 기법을 스푸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번을 보세요. 자, 7번에 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요. 레이드 0번부터 0, 1, 2, 3, 4, 5까지 있고 그 다음에 0+1이라는 또 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요. 자, 레이드 0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갈수록 기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중복 저장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출도 안 되고 교정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작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0번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디스크 스트라이핑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1번 같은 경우는 구현하는 방식이 디스크 미러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는 신뢰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현재 사용하진 않습니다. 기능은 좋지만 너무 좋아서 또 탈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서 언급된 적은 별로 없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레이드 3번은 단위가 비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여러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페리디스크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이 3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레이드 4번 같은 경우는 비트 단위가 아니라 블럭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드 3번은 비트 단위, 레이드 4번은 블럭 단위. 자,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별도의 페리티 디스크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5번 같은 경우는 페리티 블럭들을요, 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디스크로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는 페리티 디스크가 하나였지만 5번부터는 페리티 디스크를 여러 개를 두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당연히 오류 검출, 그 다음에 이런 거 교정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비트 단위가 아니라 블럭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캐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캐시에다가 이제 그 주소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보통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상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직접 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 연결 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세트 연관 사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슬롯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도 제가 이렇게 영역을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쪼개서 영역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럭. 뭐 블럭이나 똑같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슬롯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CPU가 있겠죠. 자, 처리를 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은 보통 우리가 캐시에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CPU는 주격 장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캐시를 통해서 빨리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만큼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특성상 속도가 빠른 메모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정한 슬롯, 딱 지정한 슬롯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하냐면 직접 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 연관 사상이, 뭐죠? 두 번째 게 뭐였어요, 여러분? 직접 사상 말고 완전 연관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특정 슬롯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슬롯이든지 상관없이 블럭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연관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트 연관 사상은 요거 두 개를 혼합한 방식이 세트 연관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캐시에서 실제 이게 넘어오는 건 결국 주소를 연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상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사상, 완전 연관 사상, 세트 연관 사상. 직접 사상 같은 경우는 특정한 슬롯으로 가는 거고, 완전 연관 사상은 어떠한 슬롯이든지 상관없이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게 완전 연관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혼합한 방식이 뭐예요? 세트 연관 사상. 그래서 요 종류 세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보면 1번 문장이 틀렸어요. 그죠? 직접 사상은 주기억장치의 임의의 블록들이 어떠한 슬롯으로든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이 아니라 특정한 슬롯으로 가는 걸 우리가 직접 사상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세트 연관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사상하고 완전 연관 사상을 혼합한 방식이다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슬롯의 수가 128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웨이라고 써 있어요. 4웨이. 그쵸? 그러면 4개의 슬롯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블럭들이 몇 개의 슬롯으로 4개의 슬롯으로 저장이 되는, 사상이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문장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rite through하고 write back이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1번이 틀렸네요. 어떠한이 아니라 특정이다라는 거, 특정한 슬롯으로 가는 게 직접 사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9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잠깐 칠판을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잠깐만 읽어보고 계세요.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ARQ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자,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고백 앤 ARQ, 고백 앤 ARQ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문제 보면 6번 프레임까지 전송을 했대요. 그 얘기는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3, 4, 5, 6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전송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전송을 했는데 수신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보내는 쪽이니까 송신 측이고 여기는 이제 수신 측이겠죠. 보통은 이제 에러 처리를 수신 측에서 확인을 하고 에러가 있으면 다시 송신 측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재전송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 앤 ARQ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프레임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게 지금 문제에 써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프레임들을 전송을 하냐면 에러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3번부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냐면 6번 프레임까지 전송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4개를 다시 재전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에서는. 그래서 3번 프레임, 4번 프레임, 5번 프레임, 6번 프레임, 이 프레임 4개를 다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재전송을 해주는 방식이 뭐예요? 고백 앤 ARQ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재전송되는 프레임의 개수니까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래서 답은 네 개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백엔 그 ARQ 특징을 기억을 하세요.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전송한 것까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문제가 없이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여기까지 전송한 데까지를 다시 재전송하는 게 고백엔 ARQ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프레임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액세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2명 이상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 지금 밑에 보면 테이블이 나와 있고요. 학번을 보시면 학번이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학번이 100번 그 얘기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과목을 자료구조라는 수업도 듣고 운영체제라는 수업도 듣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 들을 때 여러 개의 과목을 듣듯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명 이상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의 수와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한 SQL 지리문을 작성할 경우 빈칸의 적절한 표현은 그랬어요. 자, 빈칸이 어딨나 봤더니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과목 옆에 이렇게 박스가 빈칸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DB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은 웨어절하고 그 다음에 해빙이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룹 바이 절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해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어절은 그룹 바이 위에 써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절 다음에 오는 건 해빙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을 보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뭐가 틀리냐면 썸 함수를 이용하냐 아니면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2명 이상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썸이라는 건 합계입니다. 그죠? 카운트라는 건 개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0번 이거 2개 더해보세요. 200이죠. 그러면 200이 당연히 2보다는 크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결국 학번이 다 2보다 커요. 100, 200, 300이기 때문에 결국 뭐 300이 3번 나왔잖아요. 그럼 900?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과목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썸함수를 쓰면 안 되고 개수를 세는 그러니까 100 하나, 그 다음에 100 또 학번 또 있죠. 2명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썸함수가 아니라 카운트 함수를 써서 조건을 비교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크다와 같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썸 학번을 그냥 토탈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함수 써야 되고 그룹 바이 절 다음에 오는 조건은 웨어절이 아니라 해빙이라는 절 잊지 마세요.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에 복잡한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문장 형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보니까 각종 구문들이 나와 있네요. for문도 나오고 뭐 while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이 순서도 안에서 어떤 문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증감연산이라는 그 문장이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값을 증가를 시키거나 값을 감소해서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 for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증감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는 거는 어떤 문장밖에 없냐면 구문 중에 for문. 왜 우리 보통 for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숫자 1부터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55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하나씩 증가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 요거를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10이 되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감을 통해서 값을 이렇게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10부터 다시 하나씩 감소시켜서 1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증감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하고 빠져나오는 건 for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순서도에 증감문이 들어가면 for문이다 라고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for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내려와 보세요. 순서도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식, 조건이 먼저 나오고
이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을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처음에 조건을 비교를 해요. 조건을 비교해서 참이면 요 문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참이면 수행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조건을 먼저 비교하고 참일 동안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떤 구조냐면 while문이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조건 비교하고 조건이 참이면 수행하고. 그러니까 while 같은 경우는 결국 참일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참일 동안 반복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조건이 먼저 나오고 실제 실행하는 문장이 이렇게 오는 게 while문이고요. 반대로 명령문이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밑에 가 있으면 요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while문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때는 do while이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이나 do while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참일 동안 반복하는 거고요. 단지 차이점은 조건이 먼저 나오면 while문, 조건이 뒤에 가 있으면 do while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밑에는 조건식 나오고 명령문이 나왔으니까 조건 먼저 나왔고 참일 동안 반복이니까 do while이 아니라 뭐겠어요, 여러분? while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while 문장 이용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들을 보면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식 명령문,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또 조건식 나오고 명령문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이 조건이 만족되면 여기 수행하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여기 수행하는 거고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비교를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 딱 하나만 참이면 이 문장 수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분기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케이스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위치 케이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명령문도 여러 개, 그래서 원하는 조건 만족하면 요 문장 수행, 요것만 딱 수행. 이럴 때는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케이스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이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지막 옆에 있는 순서들을 보시면 명령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조건식이 나왔죠. 자, 아까 여러분 do while문 기억나시죠? 명령문 먼저 수행을 하고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을 하고 조건 비교하는 건 do while.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면 아예 실행을 못하는 거 있죠. 이거는 while문. 요 while하고 do while 차이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용하는 건 do while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보기에서 form은, while문, 그 다음에 cas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이렇게 하면 요 순서도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2번에 보세요. 윤년을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언어에서 윤년을 계산하는 조건식으로 만든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호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보기 1, 2, 3, 4번 보면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AND 연산자예요.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이면서 뭐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AND 조건이고 반대로 OR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OR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 이거나 요 조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뭔가 수행하는 부분이고 이런 기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둘 다 만족해야만 뭔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지문에도 보면 이면서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나누어 떨어지거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보기를 보면 다 AND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연도를 4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 4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 기호가 먼저 와야 되죠, 여러분. 나누는 기호. 그 다음에 4.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4로 나누어서
0과 같으면 4로 딱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등호 표시 두 개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이 정답이거든요. 2번 먼저 보세요. 연도 퍼센트 4, 그 다음에 는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그죠? 떨어지면서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라는 조건 만족됐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조건 해야 돼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연도 100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기호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느낌표 이렇게 해주면 같지 않다라는 기호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도가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으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나를 연결하기 위해서 요 연산자 쓰면 되겠죠. 짝대기 두 개. 이렇게. 그럼 이거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end니까 떨어지면서 연도가 100으로, 그죠? 연도가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요거는 지금 문제 그대로, 지문 그대로 지금 다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쓰면 돼요. 연도. 뭐 나오면 돼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퍼센트. 그 다음에 얼마로 떨어져요? 400. 그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랬으니까 같다 0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하고 정확한 거는 지금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호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는 거, 이거는 같다, 이거는 and 연산. 조건 둘 다 만족해야만 되는 거. 뭐뭐면서 이런 거, 뭐뭐이고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진수 변환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10진수 461을 16진수로 나타내려면 그랬죠. 10진수를 16진수로 나타내려면 정수부 같은 경우는 나누기 16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진수 461이죠. 이거를 16진수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16으로 나누면 돼요. 곱하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두 번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 8을 곱해주면 실제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아마도 13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6을 28,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 값에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13이 남았다는 뜻이고, 또다시 나누세요. 그 다음에 몇 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겠죠? 두 번은 안 들어가잖아요. 두 번은 32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값은 얼마가 남냐면 아마도 12가 남게 돼요. 그죠? 16하고 12 더하면 28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0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6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1 여기다 써주고 12를 쓰면 안 되고 16진수니까 12에 해당하는 C. 우리 C가 12죠. 그 다음에 13은 얼마예요? 당연히 D죠, 여러분. 그래서 10진수 461을 16진수로 바꾸려면 1CD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4번. 임의의 자료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노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노드를 구하기 위한 자료 구조는 힙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힙.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중 탐색 트리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값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스택 같은 경우는 뭐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든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응용 분야를 갖고 있고요. 해시 같은 경우는 뒤에 문제 나오지만 직접 주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해시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5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라우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죠? 라우터가 속해 있는 그 OSI 7계층 중에서 경로를 선택하는 그 라우팅 기능들을 수행하는 계층이 딱 있죠. 그게 무슨 계층이냐면 네트워크 계층이었죠, 여러분. 그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우터 하면 네트워크 계층을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답이 되려면
동기화라든지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뭐 주소를 설정한다든지 다중화 이런 단어가 나와야 전송 계층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같은 경우는 대화라든지 연결 뭐 이런 말이 나와야 세션 계층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 하면 네트워크 계층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6번 보세요. 도메인 주소를, 도메인이라는 건 여러분 뭐 한글 도메인도 영문 도메인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뭐 www.다음.net 이런 건 영문 도메인이고 한글로 다음이라고 주소에다가 써도 여러분 검사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거는 주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하려고 도메인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실제는 숫자로 된 IP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하고 IP 주소를 서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DNS 서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1번은 여러분 프록시 서버잖아요. 이거는 보안이랑 상관이 있죠. 방화벽. 그죠? 그리고 DHCP 서버 같은 경우는 IP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DHCP 서버고요. 웹 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17번 보세요. 음성 데이터를 IP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을 해서 전화통화와 같이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그게 뭐냐라고 단답형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음성이라고 하는 건 보이스죠. 그죠? 그래서 보 IP라는 게 아마 4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1번에 VPN 같은 경우는 가상의 사설망을 뜻하는 거고요. IPsek이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데요. 이거는 암호화시키는 통신 규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IPv6는 여러분 IP 주소 체계고 그 128비트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 방식을 IPv6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음성통화, 인터넷 전화가 가능하려면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IP라는 기술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는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웨이브 파일의 크기를 구해라 그 얘기죠. 결국 이 웨이브라는 거는 사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사운드 용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곱해주면 돼요. 다. 그러니까 공식을 제가 이제 칠판에 쓸 텐데 그 공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대입해서 곱하기만 해주면 되고 다만 단위를 메가바이트로 환산만 해주면 돼요. 자, 사운드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여러분 샘플링 주파수를 먼저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샘플링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공식을 여기다가 쓸게요. 자, 사운드 용량 크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샘플링 주파수 또는 뭐 샘플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비트, 샘플링이라는 게 데이터를 여러분 표본 추출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비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 채널 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바이트에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8로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제가 쭉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운드 그 용량 파일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만 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자, 샘플링률 주파수는 문제에 얼마로 나와 있냐면 44.1kHz죠,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 보니까 1kg는 1000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44.1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 값은 44.1 곱하기 1000으로 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1kg는 10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1000만 곱하는 거고 원래는 1024를 곱해야 정답이긴 한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1000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이게 샘플링률이었죠, 여러분? 그죠? 여기다 1000을 곱해줘서 이 값을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 곱하기 이 값 곱하기 샘플링 비트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16비트다 라고 써 있네요. 문제에 16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수를 구할 때는요, 문제에서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스트레오라고 단어가 주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채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노라는 채널과 스테레오 채널이 있거든요. 모노 채널 같은 경우는 채널의 수가 1이고요.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채널의 수가 2예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이거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초, 몇 초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는 100초 분량의 노래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8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쓴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4 600.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게 결국 메가바이트 단위는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그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가바이트로 바꿔주려면 대충 숫자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1000 단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7.6 메가바이트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곱해주면 되고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객체지향적으로 분석한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뭐 사람 모양이 나와 있네요. 이런 다이어그램은 어떤 다이어그램인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원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동작들이 써 있죠. 그래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이어그램, 그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을 통해서 동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시퀀스 프로그램이에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S1, S2,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이 뭐냐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박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사각형도 있고, 여기 안에 글씨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 함수, 멤버 변수 이런 것들이 쭉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모양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러면 상태 다이어그램, 이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사람 모양 나오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20번 보세요. 20번은 엑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이트 함수하고 렌이라는 함수를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쓰면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엑셀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몰라서 저희는 고민이 많지만, 자, 나올 때마다 일단 나오는 함수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렌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문자열의 길이를 정수로 반환을 해주는 건데, C사라는 건 엑셀에 있는 셀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주소. C사 셀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면, 따져보니까 019, 2119, 9019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C사 셀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개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이죠. 13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열의 길이는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글자 수 얼마? 13. 그죠? 13 빼기 4.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당연히 9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라이트 함수라는 건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 수만큼 읽어드려라 그 얘기죠. 자, 근데 대상이 시사셀이에요. 그죠? 시사셀에 지금 이거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시사셀에 지금 이렇게 박스로 친 요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사셀에서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가져와라? 9글자를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오른쪽이면 맨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이니까 결국 요 부분을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119 그다음에 짝대기 하이픈 901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해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결 연산자예요. 뭔가를 뒤에다가 연결해서 써라 그 얘기예요. 단지 얘 기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 다음 내용을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서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별 몇 개 들어가 있어요? 4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뒤에다가 연결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표 몇 개가 들어가면 돼요? 4개. 답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답이 되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2008년에 관한 문제 풀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재검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